증시가 최근 들어 하락하는 이유는 연준 때문입니다. 9월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은 내년에 상당한 고금리를 견뎌야 돼요. 2025년이 돼야지만 의미 있는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월보다 훨씬 더 올라왔죠. 지금부터 1년 반 정도는 5% 이상의 고금리를 견뎌야 되는데요. 6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말은 기준금리가 4.5%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시장 금리는 이것보다 선반영을 해서 먼저 내려갈 거고 기업들은 대출 부담이 예정보다 빠르게 줄어들면서 다시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본 거죠. 침체보다 이익 증가가 먼저 올 것이다. 연착륙이 올 것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계속 올라가던 연준의 금리와 다르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작년 10월 연기금 파산 위기에서 4%에서 3.5%로 서서히 내려왔어요. 시장이 연준의 고금리를 얼마 견디지 못할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파월의 발언과 다르게 시장은 시장 논리로 움직입니다. 연준의 금리가 어느 정도 상단에서 멈추고 내려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채권 금리는 선반영을 했습니다. 연준의 5.33%라는 실효 금리에도 채권 금리가 4% 초반이었었던 이유는 금리가 정점을 찍고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4%대에서 기다리고 있자, 찍고 내려올 거다 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연준의 실효금리 예상치가 5.62%까지 더 올라가 버립니다. 채권 입장에서는 멘붕이 빠진 거죠.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매우 서서히 내려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빨리 금리 인하를 예상했었구나, 조금 더 길게 가야 되겠다. 채권금리가 빨리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채권금리 하락도 예상보다 늦게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증시가 하락하게 된 거죠. 투자자는 연준의 발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가 저는 주식 투자의 포인트라 생각을 해요. 연준 말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믿어도 안 됩니다. 저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중 또는 내리는 중에는 발언을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많이 올리느냐 조금 올리냐의 차이지 올리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 금리 인하 변곡점에서는 연준이 하는 말이 신뢰도가 낮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상 그랬거든요. 그럴 때 연준의 말을 들으면 투자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안 올릴 거야 하다가 올리게 되고 금리 안 내릴 거야 하다가 나중에 내리게 됩니다. 변곡점에서는 후행적인 발언을 해요. 물가가 오른 다음에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거나 경제 위기가 와서 침체가 온 다음에 그제서야 금리를 내려요. 선반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연준은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가와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리와 통화정책을 펼치는 기관이에요.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금리랑 통화정책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의 발언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투자자는 다르죠. 신중하게 후행적으로 움직이면 기회를 놓칩니다. 연준이 아직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다라고 말할 때 금리 인하를 대비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연준의 입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말이 나온 다음에 투자하려고 보면은 이미 오를 건 다 오르고 늦은 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자자들은 연준보다 선행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때는 금리를 인하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한 단계 더 올렸을 때, 이럴 때 투자자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위험을 시간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한 번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한 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겁니다. 길게 맞춰서 투자하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까 안 할까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한 3년 보면은 금리가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내려올 거야. 그러면 3년 뒤를 맞춰보고 그때 좋을 기업들을 미리 사두자, 이런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난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요. 개인은 기관과 다르게 장기 투자를 하고 손실을 오랫동안 내도 저를 해고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 건데 누가 나를 해고해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는 다르죠.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 고객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은 해고당합니다. 내후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금리 인하도 빠르게 할 건지 느리게 할 건지는 3개월마다 나오는 점도표에서 계속 바뀔 거예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상황이 바뀌면 점도표도 바뀝니다. 이게 고정값이 아닌데 이걸 고정값으로 계산하고 내 투자를 집행하면 안 되겠죠. 저는 1년도 못 가서 점도표가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을 경제적으로 말려 죽이려는 전략이 아니라면은 미국도 저렇게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뼛속까지 자본주의인 국가가 정부, 월가, 기업, 국민 모두가 손해인 게임을 하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더구나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수록 정치 청구서의 손실이 커집니다.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채권금리 상단에서 경제 위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채권금리 고점이 개마고원처럼 평평하지 않고 뾰족한 모습이잖아요. 고금리를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채권 금리가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기업과 가게에 경제적 상처를 깊이 입히게 됩니다. 연준은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기업과 가게가 상처가 날 때까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파월 의장이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거리로 내몰릴 때까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은 미국 국민들이 총 들고 워싱턴을 몰려갈 거 아니에요.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야죠. 연착륙이 기본값은 아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연준은 물가와 고용을 위해서 금리와 유동성을 통제하는 기관일 뿐이지 다른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속마음대로 채권금리가 저기까지 올라가면은 연준도 손실이 심하고 정부도 재정적자로 인한 이자가 늘어나요. 오래 견딜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다만 물가가 빨리 잡혀서 아무 탈 없이 연착륙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은 있겠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분석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보면요. 점도표와 다르게 파월 의장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눈치예요.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이번 FOMC 기자회견 때 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2번이나 스킵한 상태에서 굳이 금리를 한 번 더 올리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이겠죠. 다만 경기도 좋고 고용도 좋고 GDP 성장률도 괜찮은데 유가가 예상보다 더 오른다면 점도표대로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얘기한 거지 꼭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부작용이 같이 나오거든요. 시장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금리 인상에 에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 때 저금리였고 유동성을 잔뜩 풀었습니다. 이때 비축을 많이 했던 거죠. 기업들도 비축하고 가게들도 비축하고 이제는 그 비축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고금리를 견딜 체력을 가진 기업과 가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개인 저축을 보면은 8,520억 달러에서 8월달 보니까 7,060억 달러로 많이 줄었어요. 소매 판매가 늘었는데 저축을 줄여서 소비를 한 거죠.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게 0.6%거든요. 그 중에 3분의 2가 뭐냐면 휘발유 가격 급증으로 인한 비용이었어요. 소매 판매 증가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불황형 증가였다. 비축한 돈이 줄고 있다는 거는 소비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2021년 바이든 취임 이후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17.4% 상승했습니다. 평균 시급은 13%밖에 증가하지 못했어요. 소득의 증가가 물가의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죠. 과거의 소비를 잊지 못해서 당장은 저축을 쓰겠지만 저축이 바닥나면은 소비 감소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990년대 멕시코 위기처럼 지금의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되면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큰 국가들은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칠한 국가들이 그런 국가들이고 그 다음이 보라색, 그 다음이 파란색이거든요. 주로 신흥국들이 많이 있죠. 미국의 소비 둔화가 신흥국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 기업 은행이 먼저 망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이 무너지고 나서 미국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경착륙을 해도 미국보다 신흥국이 더 타격을 받게 되고 미국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우량주가 더 안전한 선택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착륙을 하게 되면 신흥국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충격을 받지만 그 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타격을 받고 회복하는 시나리오, 아니면 미국 증시는 타격 없이 신흥국 증시만 타격을 받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둘 다 상승하는 시나리오, 1990년대 시나리오죠. A든 B든 간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선택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기업들은 부양책의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신흥국들은 간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럼 증시가 하락한 이후의 상승은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보면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신흥국들이 살아나죠. 보통 증시의 역사를 보면은 상승장이 미국이 먼저 좋아요. 그 다음에 신흥국이 좋아집니다. 신흥국이 좋은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미국도 좋고 신흥국도 좋을 때 얼마 못 가서 경제 위기가 탕 터집니다. 그러다가 다음번 또 상승 사이클 때 미국 증시가 좋아지고 신흥국도 같이 좋아지고 이때는 수익률이 신흥국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다가 뻥 하고 터지고 가라앉죠. 왜?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진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부채는 많이 끌어당겼고 자산 가격은 다 비싸고 그러다가 한계가 도달하면서 뭐 하나가 터지면서 펑펑 나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신흥국의 베팅보다는 미국 베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연준의 점도표는 미국 경기가 잘 버티고 신흥국도 버티고 은행 기업 모두가 잘 버티면서 물가가 오르는, 즉 작년 올해의 상황이 더 연장될 거라는 가정하에 나왔던 금리 예상이고요.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내년 언젠가 신흥국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대형 기업이든 위기가 오는 것으로 인해서 뚜렷한 소비, 고용 둔화, 경제 성장률 둔화, 물가 하락이 예상되겠죠. 이때가 되면 우리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금리를 급격히 내리는 구간이 올 수가 있어요. 연착륙에서는 금리가 급격히 내려갈 구간이 없고 경착륙에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증시가 박살난 다음에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투자한 기업들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착륙 없이 연착륙 가능성도 아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하기보다는 두 가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연착륙이어도 오르고 경착륙이어도 회복을 다 할 수 있는 기업들, 대형 우량주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실적은 회복하고 주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장 손실이 적고 향후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시간만 넉넉하다면은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대형 우량주라고 해서 최근에 급등한 대형 우량주 말고 최근에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대형 우량주들 중에서 쳐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가 변동성이나 성장성 면에서는 기술주들 전성시대가 열릴 겁니다. 기술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던, 그러면서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탄탄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 성장이 꾸준하고 경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독점적인 지배력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기업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기업이 기술주에 있으면 그런 기업을 고르면 되고, 꼭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그런 류에 해당되면 그런 기업을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연착륙이 오든 경착륙이 오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사서 오랫동안 버티면 수익이 날 건데, 그런 전략을 쓰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봐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성장주가 많이 오르고, 어떤 때는 가치주가 또 각광을 받고, 어떤 때는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각광을 받고, 또 어떤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일 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오르고, 좋은 기업도 오르는 시기가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죠. 매크로의 상황에 맞는 좋은 기업을 잘 골라서 버티는 게 투자자로서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수익률 바라보지 말고 오를 확률이 제일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